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살면서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속이고 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6살 때였어요. 택시기사였던 남편 영호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콜을 받으러 나갔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더니 학교에서도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죠. 작은 아들 재훈이는 형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성격이 밝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쳤다고 하더군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저는 36살이었고 민수는 10살, 재훈이는 8살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호의 영정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요? 애들은 아직 이렇게 어린데 당신 없이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파트 청소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 밥 해주고 숙제 봐주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아는 언니의 소개로 부잣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 큰 집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빌라였는데 주인 내외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죠. 남편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부인은 인테리어 회사를 하셨습니다. 처음 그 집에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부인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 선생님, 저희 집 애가 이제 돌이 지났는데요. 제가 일을 해야 해서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혹시 선생님이 애를 돌봐주시면서 집안일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 집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아랫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항상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애들은 괜찮아요?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명절 때마다 보너스도 넉넉하게 주시고 저희 애들 옷도 자주 사다 주셨어요. 사모님이 백화점에서 아동복을 사셨다가 자기네 아들한테 안 맞으면 저희 애들한테 주시곤 했죠. 그렇게 3년쯤 일하다 보니까 사모님과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시더군요. 박 선생님, 우리 집 2층에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선생님이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 아예 여기서 지내시면 어때요? 애들도 데려오시고요. 그럼 선생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좋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사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지만 남의 집에서 사는 게 편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모님이 계속 권하시길래 결국엔 애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주인 내외분이 출근하시면 아이 돌보고 빨래하고 저녁 식사 준비까지. 쉴 틈이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사모님 아들한테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던 사모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 잃고 혼자서 두 아들 키우시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 같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모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애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서 민수는 대학생이 되었고 재훈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저한테 슬픈 소식을 전하시더군요. 박 선생님, 저희가 다음 달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남편 사업 때문에 가게 됐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슬펐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지냈던 가족 같은 분들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퇴직금이에요. 그동안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이 돈으로 선생님도 뭔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선생님, 요리 솜씨가 그렇게 좋은데 식당 하나 차리시면 대박 날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1억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사양했지만 사모님은 끝까지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박 선생님, 이거 받지 않으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은인이에요. 이 돈으로 꼭 성공하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았고 사모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이민을 떠난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저는 사모님이 주신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같은 걸 파는 가게였죠.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떡볶이 맛이 괜찮았나 봐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우리 애들 학비도 댈 수 있었고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고 재훈이는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지만 음식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시간이 흘러 민수가 30살이 되었을 때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이수진이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간호사였는데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차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니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두 아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죠. 저는 민수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 참 괜찮은 아이 같다. 엄마는 마음에 들어. 그렇게 민수와 수진이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큰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후에도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주고 틈틈이 찾아와서 안부도 물었죠.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제가 약국에서 영양제 사왔어요. 꼭 챙겨 드세요. 저는 정말 며느리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말이에요. 민수와 수진이는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훈이라고 지었어요. 제 첫 손주였죠. 지훈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무렵 재훈이도 여자친구를 소개시켰습니다. 이름은 김영이라고 했고 약사였어요. 영희는 수진이만큼 예쁘진 않았지만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밝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재훈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영희는 목소리도 크고 웃음도 많았어요. 저는 영희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훈이와 영희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 영희도 결혼 후에 저한테 잘했지만 아무래도 수진이만큼은 아니었어요. 영희는 약국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올 때마다 과일이며 건강식품이며 이것저것 사들고 오곤 했죠. 재훈이와 영희 사이에서도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였어요. 저는 새 손주를 얻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훈이가 배달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에 들이받친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훈아, 제발 눈 좀 떠봐. 엄마 여기 있어. 제발. 저는 재훈이의 손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잃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수진이도 와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부님이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게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해요. 재훈이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분식집 장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수진이가 정말 잘 챙겨줬어요. 거의 매일 찾아와서 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상담도 받게 해줬죠. 어머니,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 믿으세요. 수진이 덕분에 저는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영희도 가끔 찾아왔지만 아무래도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느라 바빠서 자주는 못 왔어요. 저는 영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재훈이가 떠나고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였어요. 민수야, 민수야.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수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로 인한 급성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그렇게 3일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남편까지 합치면 제가 사랑하는 남자 3명을 모두 잃은 거예요. 저는 그 충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를 맞으며 며칠을 보냈어요. 민수의 장례식은 수진이가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수진이가 저한테 와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실게요. 저 절대 어머니 곁 떠나지 않을게요. 민수 오빠는 없지만 저랑 지훈이가 있잖아요. 우리 셋이서 잘 살아요. 저는 수진이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민수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장사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저는 민수가 살던 아파트에서 수진이, 지훈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저를 잘 모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준비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발 마사지도 해줬어요. 어머니, 다리 많이 부으셨네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간호사라서 이런 건 잘해요. 지훈이도 저를 정말 잘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달려와서 안기곤 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런 손주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아들 둘을 잃었지만 이렇게 좋은 며느리와 손주가 있어서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영희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와서 저를 챙겨줬어요. 어머니, 제가 삼계탕 끓여왔어요. 어머니, 기력 회복하시라고요.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드세요. 영희는 수진이만큼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민수가 다니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가입해뒀던 단체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금액이 꽤 컸습니다. 수진이는 그 돈을 받아서 저 명의로 상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어머니, 이 건물 어머니 명의로 해놨어요. 월세 받으면 생활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저도 일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수진이한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저를 챙겨주다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워낙 미묘한 변화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뭔가 부탁을 하면 예전에는 바로 들어줬는데 이젠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짓곤 했죠. 그리고 핸드폰을 자주 보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처음에는 정말 병원 일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수진이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걱정하지 마. 계획대로만 되면 우리 곧 만날 수 있어. 그 건물도 이미 내 명의로 바꿨고. 응, 조금만 더 참아. 사랑해. 저는 깜짝 놀라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뭘 들은 거지? 무슨 계획? 건물을 자기 명의로 바꿨다고? 분명 제 명의로 했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저는 수진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그 상가 건물 말이야. 그거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수진이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왜요? 확인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말이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혼자 등기소에 가서 그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런데 건물 소유주가 제 이름이 아니라 수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따지려고 했지만 뭔가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후로 저는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밤늦게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얼굴이 붉어졌고 주말마다 병원에 일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면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곳에 건강검진 잘하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정밀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나 작년에 했잖아. 그래도 어머니 나이에는 자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뇌 쪽이랑 심장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해요. 민수 오빠도 뇌출혈로 갑자기 가셨잖아요. 저는 수진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럼 예약 좀 해줘. 네, 제가 알아볼게요. 근데 그 병원이 지방에 있어요. 충남 쪽이거든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해요. 지방까지 가야 돼? 네, 조금 멀긴 하지만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저는 수진이를 믿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병원 예약이 잡혔다며 저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KTX를 타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수진이가 가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좌석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방금 가신 분이 며느리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그 여자분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쪽에서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분이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용이 좀 심상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데요? 어르신을 어떤 시설에 보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재산 관련된 서류에 도장을 받겠다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네, 제가 사회복지사예요. 이런 사례를 많이 봐서 잘 알아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 시설이라는 곳이 불법 요양원일 수도 있어요. 그 여자분은 명함을 하나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계세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바로 그때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얼른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화장실에 사람이 많아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다음 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차로 30분 정도 더 가야 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 사회복지사 말이 맞는 걸까? 수진이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하려는 걸까? 기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수진이를 따라가지 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수진아, 미안한데 나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서둘러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 대합실로 가서 숨었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안 보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나 집에 갈 거야. 네? 갑자기 왜요? 검진 받기로 했잖아요. 검진은 무슨 검진이야? 너 나를 어디 데려가려고 했던 거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시설 말이야. 불법 요양원이라며 거기에 나를 가둬두고 내 재산 빼돌릴 생각이었잖아.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너 남자 있지? 그 남자랑 짜고 이런 짓 한 거지? 어머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상가 건물도 이미 내 명의로 바꿔놨잖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저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아까 기차에서 명함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역에 있는데요. 며느리가 저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제 동료한테 연락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역이세요? 저는 역 이름을 알려줬고 그 사회복지사는 자기가 아는 경찰관한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아줬어요. 어르신, 김 사회복지사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며느리 명의로 바꾼 것, 수진이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오늘 불법 시설로 저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까지.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시설부터 조사해 봐야겠네요. 며느리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수진이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관은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수진이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 정말 그럴 생각이었던 거야? 나를 그 시설에 가둬둘 생각이었어?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수진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 선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근데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지. 15년 동안 함께 산 시어머니를.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를 고소하면 지훈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감옥에 가면 지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동생이 키워주기로 했어요. 저는 지훈이 얼굴 볼 자격도 없어요. 네가 그 계획을 실행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결국 수진이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경찰 조사 결과 수진이가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곳은 정말 불법 요양시설이었습니다.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시설도 엉망인 곳이었대요. 거기서 노인들한테 강제로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다는 제보도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수진이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고 제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수진이한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다시 제 명의로 돌려받았습니다. 수진이가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제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꿔놨던 거였어요. 지훈이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저 엄마랑 안 살래요.
할머니랑 살래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세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 소식을 들은 영희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영희는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 모실게요. 아니, 진작에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그랬어야 했는데 형님한테만 맡겨둬서 이런 일이. 아니야, 영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수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영희는 며칠 후에 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 모실게요. 제 아이들도 할머니가 계셔야 좋아해요. 우리 함께 살아요. 저는 영희한테 정말 고마웠습니다. 영희는 수진이처럼 화려하게 저를 모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영희의 정성은 진심이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를 위해 죽을 끓여줬어요.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묻혀주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으니까 우리 밖에 나가요. 햇볕 좀 쬐셔야 해요. 지훈이도 영희네 아이들과 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방 친해져서 같이 놀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훈아, 엄마는 지금 반성하고 있단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던 거 맞아요? 저도 이제 크니까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용서 못해요.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니. 저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영희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야.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싫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아빠도 잃고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런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니.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지훈이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너는 지훈이 엄마 자격이 없어. 돌아가.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때 지훈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돌아가요. 저 엄마 안 만나고 싶어요. 지훈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제발 얼굴 좀 보자. 싫어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엄마 필요 없어요. 지훈아.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떠났어요. 그 후로 수진이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도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희와 손주들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영희는 정말 착한 며느리예요. 화려하게 저를 모시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작은 정성으로 저를 챙겨줍니다.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고 제가 슬퍼하면 옆에서 함께 울어주죠.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영희네 아이들도 쑥쑥 크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한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 때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납니다. 15년 동안 저를 그렇게 잘 모시던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만큼 아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제 곁에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영희와 손주들, 그리고 가끔 찾아와 주시는 이웃분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도 웃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진짜 효도는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매일매일 작은 정성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진짜 효도더라고요. 수진이는 저한테 비싼 선물도 많이 사주고 멋진 말도 많이 했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반면에 영희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저를 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그 사회복지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그리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